리플은 올라가는 기간이 전체 기간에 한 5%도 안 돼요. 95%가 횡보장이나 하락장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에 대한 팬덤이 많이 형성되는 거는 앞으로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지금의 낙후된 송금과 결제 시스템을 결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코인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호재가 하나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아마 리플이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교통정리가 되면 이거는 이제 리플이 완전히 증권성 시비를 떠나서 상품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잃지 않는 코인 투자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무역투자기관인 코트라에서 한 32년 근무하면서 해외 7개국에서 한 18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를 정년퇴직한 후에는 세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마저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이렇게 자유로운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꽁꽁 얼어있던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95,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연초에 상승 흐름을 보인 이유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좌충우돌식으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인데요.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달러 신뢰도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할 적에는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은과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수사를 의뢰해서 이 문제가 또 연준의 독립성 논란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이러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러의 신뢰도를 하락시켜서 대체 자산인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거시적인 요인도 함께 발생했어요. 즉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읽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향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해서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또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여기서 더 떨어질까 아니면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비트코인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비트코인은 당연히 더 오릅니다. 다만 모든 자산은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조정과 상승이 교차하는 이런 순환적인 흐름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그 가치는 구조적인 상승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거는 가격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고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하는 그런 가격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가치 투자의 대상입니다. 즉 한 번 사놓으면은 여한 경우에도 팔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고 한 번에 큰 돈을 들여서 많은 양을 사는 게 아니라 매월 적금식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면 언제쯤 어떤 호재들로 인해서 올라갈지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올해 비트코인 시장에 가장 기대되는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호재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불면 모든 자산은 올라갑니다. 모든 자산이라 하면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을 테지만 특히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달러의 대체 자산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재정 지출이 확대될 겁니다. 미국은 세입이 한 5조 되고 세출이 한 7조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신규 국채를 한 2조 달러 정도 찍어내야 돼요. 즉 이렇게 달러 표시 자산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유동성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10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거 국면에 진입하면은 항상 행정부는
돈을 많이 풀려고 듭니다. 이번에도 아마 예외가 아닐 거고, 게다가 연준이 지난해 12월에 긴축을 종료하고 단기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하고 레포 시장을 상시 가동하면서 유동성을 시중에 뿌리고 있습니다. 즉 연준으로서는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양적 완화에 준하는 그 유동성 확대 정책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지난해 6월 달에 연준이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자본 비율을 완화시켜줬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올 상반기서부터 그 효과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면 글로벌 유동성은 호재입니다. 즉 세계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게다가 이런 유동성 호재뿐만 아니라 지금 상원에서 논의 중에 있는 클래리티 액트라고 가상자산의 규제를 명확히 해주는 법안이 논의되고 이게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가상자산은 주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증권성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코인이 약 70%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70%는 관리감독청으로 옮겨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감독청이 될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제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가 대다수, 즉 70% 이상이 분류되면서 이게 SEC의 규제를 벗어나서 상품으로 공제가 되면 앞으로는 증권성 시비라거나 이런 게 없어지면서 규제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아마 가상자산이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될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들의 전략자금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나 솔라나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서 가장 위험자산이라고 인식되는 가상화폐부터 던졌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만 유동성이 풀리면 이제는 오히려 위험자산이라고 인식되는 가상화폐도 수요가 많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미국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매입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법률이 어느 정도 완비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면 이거는 달러의 대체 자산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해서 올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인데 이게 지난 6월 달에 완화가 됐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관련 규정이나 법률 같은 거를 다 바꿔야 되고 또 관련돼서 주관 부처들하고 의견을 다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하면 대형 은행들한테는 기존의 자기자본 비율이 5%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3.5%로 낮춰줬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자본 비율은 사실은 변동이 없는데 5%였을 때 그 은행의 자산 규모하고 3.5%였을 때 그 은행의 자산 규모는 40%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즉 40%의 신용 창출 효과, 즉 대출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대형은행이 투자하는 국채 규모 같은 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국채가 늘어나든 대출이 늘어나든 시중의 유동성이 기존 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의 한 40% 정도가 늘어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아마 이번 상반기는 물론이고 3, 4분기까지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 증가에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일각에서는 7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생길 암호화폐 시장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가 지난해도 봤지만 달러 가뭄입니다. 지난해는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즉 기업들이 시중에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자산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암호화폐부터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는데 앞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가상화폐 시장도 살아나겠지만 만에 하나 다시 유동성 부족이 들이닥치면 그때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그걸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도 그렇게 유동성이 부족했던 건 미국이 국채 발행을 하면서 대부분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장기 국채는 수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장기 국채의 가장 큰 수요는 세계의 중앙은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대신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할 수 없이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짜리 즉 1년 이하의 단기 국채를 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를 찍어낸다라는 거는 미국까지 큰 나라가 이제 급전을 빌려서 하는 건데 이거는 만기가 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계속 돌아오니까 계속 찍어낼 뿐이 없어요. 게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규 국채가 한 2조 달러치 됐고 기존의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자그마치 9조 달러였습니다. 그 9조 달러도 장기 국채 수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 국채로 돌려막다 보니까 시중에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가장 고생을 한 게 가상화폐였는데 올해도 역시 신규 국채 규모는 2조 달러 이상 될 겁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봤기 때문에 연준이 단기 국채 매입도 하면서 레포 시장도 상시화해가지고 작년과는 좀 다른 스탠스, 즉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서 작년처럼 그런 상황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도 유심히보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유동성 부족이기 때문에 다시 작년과 같은 그런 부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조심히 관찰하시고 또 하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저번에 일본은행이 0.25% 금리를 올렸을 때는 다행히 사전에 계속 공지를 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그러한 급작스러운 급락세는 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앞으로 한 6개월 후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 언제라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엔캐리 청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시장의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7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사실은 바로 이 유동성 수축을 가정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처럼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러한 돌발악재 같은 것들이 생기면 연쇄청산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올해 유동성이 작년보다는 나아지겠지만 방심하지 말고 작년과 같은 부족 사태가 혹시 일어날 수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교수님께서는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가격 예측 능력은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올 수뿐이 없는데 다른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상방이 한 13만 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성이 완만히 확대될 때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그러고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는 지금 흔히 얘기되고 있는 7, 8만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것도 유동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경색이 찾아오면 그 선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결국은 유동성에 관한 문제인데 시중의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풀리면 생각보다는 제법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경색이 다시 찾아오면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즉 가격이 얼마까지 오르고 얼마까지 떨어지냐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흐름, 거시경제 흐름이 결정 줄 텐데 그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의 문제니까 그 유동성을 항상 살펴보는 그러한 투자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최근 트럼프의 공격적인 행보로 국제 정세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오면 모든 자산은 움츠립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쪽도 단기적인 악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도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시장이 이해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비트코인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악재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공습 사건도 들여다보니까 이건 미국 자체의 신뢰도 하락이자 미국의 신뢰도 하락은 그 달러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은과 비트코인이 이때는 거의 곧바로 작용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수사 의뢰했을 적에도 이거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 문제이자 결국 연준이 독립성이 훼손되면 달러 가치가 약세로 가겠구나 라고 시장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금과 은과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문제가 터지면 위험자산은 흔들리겠지만 그게 달러하고 연결된 문제라면 그거는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자산이 아니라 달러의 대체자산 내지 대안 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리플은 2달러 부근에서 저항성을 형성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최근 리플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리플이 ETF 쪽으로는 유입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시작되고 나서 처음 한동안은 자본이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관들이 사들이는 거 못지않게 개인들도 투자가 시작되면서 가격은 아마 우상향할 거로 봅니다. 게다가 리플한테는 지금 호재가 하나 대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아마 리플이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교통정리가 되면 이거는 이제 리플이 완전히 증권성 시비를 떠나서 상품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의 통과에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플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있어서 앞으로 확장성 또 실사용 사례가 많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브로커리지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서 주로 기관들을 상대로 한 영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게다가 지금 리플레저 네트워크 위에다가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체인에도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가진 사이드 체인을 달아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더리움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파이라거나 스테이킹이라거나 RWA 같은 것이 그대로 리플레저 위에서도 실행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도 기대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XRP는 브릿지 통화로도 활용되면서 리플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하고 쌍으로 동반해서 송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주목해 보면서 리플은 일종의 가격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코인은 아니고 리플이라는 회사 자체의 마케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과 다르게 단기적인 가격 상승보다는 장기적으로 느리지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리플의 IPO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요. 올해 초 리플은 IPO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러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리플이 IPO를 안 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투자자들이 모르는 노림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이 IPO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하면 오히려 손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IPO를 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쫓아옵니다. 우리가 서클 IPO에서 봤듯이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기업 가치를 많이 끌어올려요. 기업 가치가 끌어올려지면 당연히 XRP 가격도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리플이 IPO를 한다면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증권성 시비에 다시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즉 IPO라는 건 증권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근데 리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증권성 시비에 다시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런 요소도 있고 또 다른 요소로 보면 IPO를 하게 되면 매분기 실적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이익에 극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XRP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리플의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실행하는데 힘이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기 수익성 중심보다는 리플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충실한 그런 기술 개발과 마케팅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리플 경영층이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의 비즈니스는 단기성, 분기 실정형 이거하고는 좀 반대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 개발과 마케팅과 이런 걸 차근차근 이루어 가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IPO를 너무 서두르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플 자체도 올해 IPO를 안 하겠다는 건지 IPO를 앞으로도 안 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리플의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와 연계된 대형 기관 파트너십 체결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는 향후 리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보시나요? 예, 리플이 그 영국의 LMAX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거는 게다가 이 체결을 하면서 리플이 1억 5천만 달러나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다는 거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LMX의 기관거래 인프라 전반에 통합하기로 한 걸 의미합니다. 즉 기관들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럽의 첫 단계를 내디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건 앞으로 기관들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그들의 시스템에 정식 통합하게 하는 게 이번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제도권, 즉 기관의 유동성을 확대하는데 RLUSD를 많이 쓰게 만들겠다. 즉 RLUSD의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라는 거고 XRP와 RLUSD를 같이 쌍으로 사용함으로써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XRP와 RLUSD를 같이 쓰겠다는 얘기는 XRP는 전송 중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RLUSD는 이거는 달러와 연동된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즉 송금할 때 XRP를 통해서 브릿지 통화로서 어떤 다른 통화도 손쉽게 환전이 되면서 동시에 마지막에는 RLUSD가 그 확정된 금액으로 송금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XRP의 브릿지 통화의 장점과 가격의 변동성이 없는 RLUSD의 장점을 한데 묶어서 이런 기관 송금이나 결제에 활용하겠다라는 뜻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 장기적으로 리플 레저의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이러한 실사용에 많이 쓰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XRP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질문드렸던 내용 외에도 월가의 주요 인사들이 내린 리플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 리플 관련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이슈만큼은 꼭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슈가 있을까요? XRP는 이것도 가격 대상 투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지금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진화되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리플 레저가 송금과 결제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여기 스마트 컨트랙트를 얹어가지고 디파이나 RWA 사업이나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지금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도권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레이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리플을 송금과 결제 위주로 이제 들여다봤다면 앞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 등 모든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러한 마케팅 위주로 지금 리플이 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실이 놓을 수 없었던 건 미국 정부의 증권성 규제도 있었지만은 리플 레저 위에서 활동하다가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고객 신원 확인 내거나 불법 자금 송금 같은데 연루될까 봐 가장 겁을 냈는데 리플이 기관들의 그런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고객 신원 확인이나 불법 자금 송금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가려서 이 분야의 기관들이 마음 놓고 진입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리플이 과거 같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은 거기에 진일보해서 마치 이더리움이 하고 있는 모든 거를 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레이어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과연 거기에 실사용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건지를 보는 게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리플 가격 전망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올해 리플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에 대한 가격 전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즉 그들의 중장기 목표대로 제대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게 실사용 액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기본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는 모든 코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검증된 코인 위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실사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느냐 이런 면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리플이 변화해 가고자 하는 디파이나 RWA나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성 증가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 데이터로 얼만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리플이 투자할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리플 투자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과거의 리플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길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소송, 규제 이런 걸 당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리플이 앞으로도 그렇게 힘을 못 쓰고 그런 규제 속에 시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리플의 미래를 보시는 분들 리플이 이제 단순히 송금과 결제 수단이 아니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재탄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리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찬 긍정적인 요인들을 볼 겁니다. 즉 한마디로 리플의 과거를 보는 사람과 리플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리플의 과거보다는 리플의 현재와 미래를 보시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코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가격적인데 얽매이지 마시고 적립식 장기 투자로서 제가 권해드리는 3대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그 도미넌스 비중대로 비트코인 57%, 리플 한 12%, XRP 한 5% 정도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나머지 26%를 알트코인 중에서 유망화되는 코인들 한 5개를 잡아가지고 이거는 키높이 맞추기, 즉 리밸런싱 투자 방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를 권해드립니다. 리플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또속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지쳐가는 투자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플은 그동안 사실 속을 많이 새겨서 지금도 리플은 올라가는 기간이 전체 기간의 한 5%도 안 돼요. 95%가 횡보장이나 하락장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에 대한 팬덤이 많이 형성되는 거는 앞으로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이 지금의 낙후된 송금과 결제 시스템을 결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코인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리플 스스로 여기에만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인프라로 다시 재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한 빠른 기대는 쉽사리 빨리 달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도미넌스 비중대로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에 동의를 하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또 XRP가 궁극적으로 지금의 낙후된 송금과 결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적립식 장기 투자에 임하시면은 훗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주식, 금, 은 등 많은 투자 자산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이렇게 투자 시장이 불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초에 이렇게 투자 시장이 불타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지금 트럼프의 행동으로 돈의 가치가 다시 재인식되면서 다시 정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이나 제롬 파월 수사 의뢰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달러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 사건들 이후에 연속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유동성 시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즉 선거가 있고 국방비 확대가 있고 등등 재정 지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또한 자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을 들여다봐도 긴축 종료와 함께 실질적인 유동성 증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즉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은 현금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달러의 대체 자산이라 일컬어지는 이러한 실물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지만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온되면서 위험자산의 매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금은 궁극적인 신뢰자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은은 여기에 더해서 산업용 수요의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금과 같은 대체자산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결합되면서 은이 금보다는 훨씬 빠르게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이 달리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은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형국인데 금이 한 2, 3% 오를 적에 은은 한 7, 8% 정도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난 5년간 은의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시중의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이제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이 올라가는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공부하셔가지고 은에 대한 투자 감각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주식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풀리면은 실물 기업들한테 혈액이 활발히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유동성의 힘과 더불어서 이제는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주식 투자 예탁금이 90조를 돌파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올해 주식 투자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연히 유동성이 좋아지면 주식도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를 종목만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포트폴리오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한마디로 AI라거나 전력망 확충이라거나 지금 수요가 모자라다고 하는 반도체라거나 특히 우리나라의 방산같이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들,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같은 이 원자재 부분,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주식의 퍼보다는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부채가 많고 이자에 취약한 기업들은 금리 하락 기대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은 이런 유동성 부족 현상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주식만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이게 포트폴리오의 한 축이어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주식뿐만 아니라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이런 일부 대체 자산을 같이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방어 자산이라 생존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나중에 여러분들의 수익성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투자를 하다가 방향성이 삐끗하면, 즉 변동성이 악재가 찾아와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투자자의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방어해낼 수 있는 분산 투자가 중요함을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출연해 주셨을 당시 금, 특히 은 투자에 대해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꼭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들어가기 힘든 거 아니냐, 혹은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이 시장이 정상화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금이나 은은 예를 들어서 금값이 온스당 한 2,000달러에 오르면 이거는 달러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해서 미국 정부가 선물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꾹꾹 가격을 억눌러 놨어요. 게다가 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JP모건 같은 매집기관에서 스푸핑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가격을 끌어내려 가지고 정말 가격을 많이 억눌러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시중에 재고가 없음을 간파한 투자자들이 이제는 선물 시장에서도 마감일에 현물 인도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가격을 억누르면 오히려 그들이 싼 값에 자기들이 보유한 금이나 은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여태까지는 억눌렸던 용수철이 지난해에 봉인이 풀리면서 팍 튀어오른 그런 결과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 두 분야가 앞으로 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꽤 오랜 기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는 금이 보험이고 은은 보험에 성장 옵션이 붙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사 주식이나 암호화폐가 흔들려도 금과 은은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왜 이렇게 은에 대한 투자를 강력히 추천하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은은 4가지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고 부족이 동시에 여러 대륙에서 심화되고 있어요.
즉 중국도 지난 5년간 공급이 모자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실물 제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코맥스 선물 시장에서도 창고에 갖고 있는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런던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 현물 시장도 지난해 10월 17일에 재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미국과 중국에서 비행기로 은을 한 1,000톤 정도 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가까스로 막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세계 시장에는 은 재고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사실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의 산업 수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비가역적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은은 산업용 수요가 이제 70% 가까이 되는, 한마디로 산업 현장에서 한번 쓰면 사라지는 금속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 현장이라는 게 최근에 첨단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고급 반도체, 전력망 확충, 이런 데 은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경기가 침체한다라고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수요는 이런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좌우되는 그런 수요가 아니라 전기 문명 시대에 핵심적인 소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을 늘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은은 구조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는 금속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광에서 나오는 은은 사실은 한 4분의 1뿐이 안 돼요. 그럼 4분의 3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아연을 재련할 때 부산물로 딸려 나옵니다. 이게 은 생산의 한 3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구리를 재련할 때 딸려 나오는 비중이 한 3, 4% 돼요. 그리고 금을 재련할 때 딸려 나오는 비중이 한 17,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은 생산의 75%는 다른 광석을 재련할 때 딸려 나오는 부산물이 돼서 수요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은광석 자체가 이제는 몇백 년 계속 캐하다 보니까 광석의 품위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품위란 무슨 얘기냐면, 광석을 1,000톤 캤을 때 그 중에서 순수한 은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냐가 품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캐낼수록 점점점 은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갱도를 더 깊게 파고 내려가야 되니까 생산비는 생산비대로 더 오르면서 나오는 물량이 크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광산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면 환경 문제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 은의 공급은 늘기는커녕 지금보다도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의 현상으로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상하이 시세하고 뉴욕 선물 시세하고 사이에 프리미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뉴욕의 시세는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종이 계약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상하이의 선물 시장은 중국의 은은 대부분 산업용 수요로 쓰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임에도 이거는 현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선물과 현물과의 가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 가격은 올라갈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좀 상세히 설명드리면, 저게 오늘 아침 같은 날 은의 시세인데, 오른쪽은 뉴욕 코맥스 시세입니다. 온수당 지금 93달러 17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상하이 시세는 뉴욕 시세보다도 자그마치 8달러가 더 높습니다. 같은 선물 시장임에도 상하이가 빠른 속도로 더 빨리 치고 올라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기준은 현물 시세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지금 온수당 저렇게 8달러 이상으로 벌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상하이 프리미엄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하이 시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기 청색 밑에 회색
라인이 있는데 저 회색 라인이 바로 뉴욕 선물 시세입니다. 상하이 시세가 뉴욕 시세보다 항상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 앞서 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상하이에서도 이제 재고가 거의 없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중국 실물의 재고 부족을 나타내는 건데 2020년도까지만 해도 상하이의 은 재고량은 5천 톤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톤도 안 돼요. 5분의 1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사이에 절반 이상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그래프는 반면에 산업용 수요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 판넬이나 전기차나 배터리나 반도체나 전력망 확충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수뿐이 없는 구조입니다. 즉 이렇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거는 공급 전망입니다. 은의 공급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오히려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저 막대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중에 재고가 없는 판국에 수요는 늘어나가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즉 구조적으로 은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를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금은 투자에 관한 허이키의 경제 강의라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아마 밑에 댓글에도 나올 겁니다. 금은 투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와 2부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식, 금, 은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금과 은과 다른 또 다른 힘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금이 달리고 은이 날랐을 적에 비트코인은 정말 힘을 못 썼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지난해 미국의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 그런데 그 이전의 15년간은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항상 금과 은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하건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건 항상 금과 은과 비트코인은 이 방어 자산으로 같이 분산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어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산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25년 많은 투자 자산이 올랐지만 정작 수익 실현에 성공한 투자자들은 적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25년과 다르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보시나요? 예,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 시장 전망이나 가격 예측을 잘 맞추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 정한 규칙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가상자산은 지수 추종 적립식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매월 적금 붙듯이 투자를 하실 때 비중을 비트코인 57%, 이더리움 12%, XRP 5% 가져가시고 기타 알트코인은 한 대여섯 개를 선정해서 26% 이내에서 리밸런싱 투자법을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주기적으로 키높이를 맞춰서 그 변동성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투자법이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이제는 금과 은을 별도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 가격이 올라갈 적에는 오히려 은의 비중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금이 30이라면 은을 한 70% 정도 가져가는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단 나중에 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이 속성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가상자산에 5천만 원, 금과 은 투자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이게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에 휘둘리면 살아남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노출에 극히 조심하셔야 되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끌고 나가고 유지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잃지 않는 투자, 정석 투자, 지수 추종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면서 이것과 별개로 금과 은은 별도의 적립식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즉 한마디로 날이 갈수록 현금의 가치는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금은 물론이고 예금이나 적금도 이 시대에는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은 빨리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 투자로 옮겨 놓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쭉 해놓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방어 자산, 생존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건승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